안녕하세요.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 또한 그 안정적인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겠죠.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걸 이겨내는 건 힘들고 슬플 때 더 결속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응원과 도움이 아닌가 싶어요. 제게 가족의 존재는 수십 번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부끄럽지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 집에서 성인 되고 얼마 안 가 바로 남편 집으로 들어와 살아서 제 손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니 말이죠. 그나마 23살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기르면서 조금 어른이 된 것 같네요. 그 후로 2년, 3년 터울로 딸과 막내 아들을 낳고 3남매를 키우며 저 스스로도 자랐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나 세상 물정 다 안다 라고 당당히 말할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수성가를 한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직원 2명 있는 10평도 안 되는 낡고 작은 사무실에서 제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는 직원 17명의 건물 한 층을 사무실로 쓰는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직원들한테 평판도 좋고 동네에서도 인심, 인성, 두루두루 좋다고 소문이 난 남편은 성공을 이뤄도 늘 그대로인 사람이었죠. 한 번 계약을 한 거래처 사람들과도 10여 년을 인연을 이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함께 이룬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제게 처음으로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악몽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막내 아들이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애가 이제 본인 몸만한 책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서 학교에 가기 시작했죠. 형이랑 누나가 다니던 초등학교라서 집에서 도보 15분으로 멀지 않았지만 그래도 늘 막내 아들이 등교를 할 때면 집 앞 첫 번째 신호등까지는 같이 나갔었어요. 일찍 일어나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누나와 함께 갈 수 있지만 매일 아침 10분만, 5분만, 3분만 하면서 기상 시간을 늦추던 애라서 먼저 간 누나 없이 등교를 해야 했죠. 그래도 늘 씩씩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어찌나 그리 자신감이 넘치게 나는지 집안 막둥이로 엄마랑 아빠, 형이랑 누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커서 그런가 보다 했죠. 태생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지 형을 늘 이겨먹곤 했으니 말이죠. 그랬기에 형이나 누나가 그 나이 때보다도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자란 게 있으니 지 형이랑 누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 자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막내 아들은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의 모습으로 제 가슴 속에 묻었습니다. 등교를 하던 막내 아들은 학교를 가던 길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가 돼서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건 지금도 사람으로서 절대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커다란 재앙과도 같은 아픔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을 위해 찍은 증명사진이 영정사진이 되고 그 어리고 작은 것이 커다란 관안에 누워서 막 잠든 것 같은 모습으로 있었을 때 저는 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성현아, 성현아, 성현아 하고 부르면 지금이라도 칭얼거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잔다고 할 것 같은데 이제는 깨우고 싶어도 깨울 수 없는 아이가 되어 제 가슴 속에 묻혔네요. 잠을 자면 다음날 눈을 안 뜨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이 악몽에서는 어떻게 깨고 숨은 어떻게 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생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럴 힘도 없었고요. 아마 위에 아들과 딸이 없었다면 저는 그때 진즉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남은 아들과 딸은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불 밖으로 나오는 이유이자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시간이 멈춘 우리 아들 대신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막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로 저희 가족이 더 똘똘 뭉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모두 막내 아들이 주고 간 교훈처럼 매 순간을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사람이 떠나고 늘 넷이었던 우리 가족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어요. 바로 첫째 아들이 28살이 되던 해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새로운 가족이 될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죠. 며느리는 아들보다 2살 연하였는데 3년차 간호사로 예쁘장한 얼굴에 잘 웃는 인상이었어요. 너무 놀라웠던 게 저만 해도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던 때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인사를 하러 온 날부터 방긋방긋 잘 웃으면서 말도 잘 하더라고요. 아들과 남편이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좀 했는데 남편이 며느리 앞에 있는 잔에도 따라주려고 하길래 제가 말했거든요. 괜히 시부모님이 주는 거라고 며느리가 마다하지 못할까 싶어서 먼저 주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며느리가 오히려 본인 잔을 들어 남편에게 들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저 술 잘 마셔요. 아버님, 저 괜찮으니까 이 잔에 저 만나서 기쁘신 만큼 채워주세요. 이때, 아, 역시 시대가 바뀌었구나.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먼저 술을 따라 달라 하는 시대가 왔구나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시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타고나길 성격이 아주 활달하고 거침이 없는 성격이었네요. 그래서 어쩌면 내성적인 아들이 본인에게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며느리에게 더 끌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명절에 식구들 다 끌고 노래방에 가는 거였고, 누구보다 가족 모임에 앞장서서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가릴 것 없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아들과 결혼하던 해에 임신을 한 며느리는 바로 간호사 일을 그만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직업 없이 살아서 그런지 그맘때쯤 점점 집에만 있고 종종 외출만 하는 그런 삶이 지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딴 자격증이 아깝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적성에 맞아 보였습니다. 늘 밝아 보였고 얼굴에 그늘 하나 안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만했죠.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이 며느리는 물론이고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까지 책임을 졌었으니 말입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앞뒀을 때였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친정에서 지낸다고 가 있었죠.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걸로도 스트레스를 줄까 잘 안 갔는데 며칠 아들 혼자 있게 되자 같이 식사나 할 겸 아들 집으로 갔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식탁을 치운 아들이 입가심으로 과일이나 먹자고 해서 아들이 싱크대에서 과일 씻고 있는 걸 식탁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식탁 위 종이봉투 뭉텅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카드 고지서였죠. 예, 무슨 고지서가 이렇게 많니? 아휴, 아주 카드 회사별로 카드 하나씩은 다 만든 거니? 너나 수진이나 지갑이 아주 미어 터지겠구나. 아, 저희가 다 안 쓰죠. 하나는 만들어서 장모님 드렸어요. 그때는 아들이 한창 남편 밑에서 돈을 잘 벌던 때라서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다 큰 자식이 지가 번 돈 지가 쓴다는데 뭐라고 하나요? 없는 살림에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들이 돈을 벌 때 며느리는 집에서 나름대로 또 일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를 위해 남편이 아들이 그 정도는 못할 일도 아니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염려가 되던 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아들이 언제까지고 같은 수준으로 본인 처가 식구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행여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긴 했네요. 그래도 지나치게 사소하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불행이 이렇게 빨리, 아니, 아예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들이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안 힘든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나라 경기 전반이 안 좋다고 했을 시기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마 저희 집만큼 타격이 큰 집도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들도 남편도 일시적인 위기라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째 날이 갈수록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나빠지는 겁니다. 계약금을 미리 걸어놨던 업체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폭삭 망했고 남편 회사에서 지급했던 계약금도 공중분해됐죠. 회사 잔고는 텅텅 비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어느 순간 남편이 다음 달 직원들의 월급을 고민하는 판국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을 버티면 또 그 다음 달이 문제였고 이러다가 당장 내일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발도 넓고 주변에 평판도 좋은 만큼 남편도 초기에는 자금을 어떻게든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결국 더 이상의 마이너스가 나기 전에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여 년을 젊음을 바쳐 일군 회사이기에 그 당시 남편은 크게 좌절했어요. 회사 문을 닫고 일주일간 사라졌다 와서 온 가족을 일주일의 지옥 속에서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끝이 보이질 않아서 가족을 떠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본인 몫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이겨내길 바랐다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근데 차마 우리 가족에게 또다시 같은 슬픔을 줄 수 없어서 실패한 가장임에도 염치불구하고 다시 왔다고 오열을 하는데 어찌 이게 남편 혼자만의 실패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겨내야 할 일이죠. 비록 회사 문은 닫았지만 실직자가 된 남편도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저도 재주는 없어도 뭐든 해서 우리 가족들 굶지 않고 먹고 살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온 가족이 어떻게든 다시 살아보려고 했는데 딱 한 사람은 그럴 생각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딸이 그러더군요. 오빠가 걱정된다고 말이죠. 아들이 딸에게 카드값이 연체돼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그냥 한 달 생활비 수준이 아니어서 제가 아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장 회사 정리하고 남은 빚을 갚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카드값이 이리 많이 나왔냐고요. 아들은 처음에는 묵묵부답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제 추궁에 말하더군요. 본인 카드값이 아니라 며느리랑 처가해준 그 카드값이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온 거죠. 너 그 카드 당장 없애. 너 할 만큼 했어.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처가까지 책임을 져? 네 집이 망했는데 사돈도 당장 카드 뺏는다고 뭐라 할 것 같아? 지금까지라도 그렇게 책임져 준 걸 고맙게 여기고 오히려 네 상황 다 알면 알아서 카드 되돌려주는 게 정상이야. 수진이 통해서 카드 돌려받아라. 그리고 해지를 하든지 하고 지금 어떻게 해서도 돈 나가는 구멍 막아야 할 때야 너. 그리고 수진이는 일 알아봤다니? 다시 일할 생각은 있대? 어떻게 보면 가족들 중 가장 다시 돈벌이할 기회가 많았던 게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일은 그만뒀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간호사였으니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집이 망하면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들을 통해서라도 며느리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해도 일주일에 그래도 서너 번은 먼저 연락을 하던 며느리가 연락이 뜸해지니 아무래도 아들이 실직자가 되고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직 며느리가 병원을 알아보지도 않았다고만 하고 처가해드린 카드도 당장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생활비 문제도 있으니 바로 말은 못하고 천천히 가져오겠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목구멍으로 걱정은 개뿔 당장 동생한테 카드값 빌리는 놈이 입만 살았다는 말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직 자존심이 남아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며느리와 대화를 하기로 했네요. 물론 혼을 내거나 탓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다 같이 힘을 내야 하고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려고 했어요. 지금 집안 상황 너도 잘 알지 않니? 네 시아버지 회사 문 닫고 덕현이도 백수돼서 당장 수입이 없는데 수진이 너 친정 생활비 카드값까지 책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진이 네가 사돈께 잘 말해서 일단 그 생활비부터 너희가 부담 안 하게 했으면 싶다. 당장 너희 식구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 그리고 너 일도 좀 천천히 다시 구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도 너라도 수입이 있으면 너나 덕현이나 조금은 숨통 트이지 않겠어? 그럼 지환이 누가 봐요? 지환이야. 곧 있으면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봐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당장 급한 불부터 같이 끌 생각하자. 어머님, 간호사라고 언제든 덜컥 바로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오래 일을 쉬어서 다시 시작을 해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 나도 아는데 그래도 당장 무슨 방법이 없잖니. 덕현이가 지금 지 선배들 회사에서 기웃거리고 연락 기다리고 있으면서 대리운전 같이 뛰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집안에 안정적인 수입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 안정적인 수입이 되라는 거네요? 그럼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일 안 하세요? 일 안 하시고 또 집에서 제 아들만 보신다고요? 평생 한 번도 일 안 해오시던 분이 남한테는 일하라고 엄청 잘하시네요. 말문이 턱 막힌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어떻게 제 말이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는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예, 나도 너만큼 재주가 있고 배운 게 있었으면 바로 일 시작했을 거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쉰 넘어서 아무 경력도 재주 없는 날 어디서 써주겠어? 어찌 그리 말을 꼬아듣니? 내가 너한테만 일하라고 했니? 그래, 어디 한번 까놓고 말해보자. 너 지금까지 결혼해서 우리 식구로 살면서 누린 거. 지금은 폭삭망한 네 시애비 회사 덕분이었어. 덕현이가 벌어가서 너나 네 친정에 쓰인 돈이 그 회사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럼 이제 그 돈이 끊겼으니 남은 가족들끼리 뭐든 해서 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정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뭐든 했을 거다. 그래도 한참은 젊고 재주도 있고 경력도 있는 며느리가 일하는 게 나 같은 늙은 시애미가 일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손주 봐준다고 한 말을 너 일 좀 하라고 한다고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네가 번 돈 다 달라는 것도 아니다. 안 줘도 돼. 지환이 봐주는 거 용돈도 받을 생각 없어. 그저 내 남편 회사 망하고 그 여파로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상까지 팍팍해질까 무서워서 내가 노파심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일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네가 그리 억울해하고 서운해할지는 내가 정말 추호도 몰랐다. 아무리 풀어서 설명을 해도 며느리의 그 뚱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은 풀어지지 않더군요. 이건 속이의 경일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며느리는 뭐 다시 일을 한다, 뭐다 연락은 없었고요. 아니, 그보다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종종 아들이 연락은 했지만 손자 이야기나 했지 며느리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 남편이 아들 집에 갔었을 때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 며느리 짐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화장대 위라던가 옷장 안까지 며느리 물건이나 옷, 신발까지 모조리 없어졌다고요. 남편과 저는 아들을 찾아가 혹시 별거 중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물음보다 더했네요. 글쎄 며느리가 도망을 갔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오기 한 달도 더 전에 이미 연락 두절로 집을 나갔고 며칠 뒤 문자 한 통과 함께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고 아들은 살이 쏙 빠져서 퀭한 얼굴로 말했어요. 남편은 문자 내용을 봐야겠다고 아들의 휴대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뺏어가서 그 문자를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한 저도 남편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며느리는 그 문자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당신이 이제는 못 채워주는 걸 대신 채워주는 사람이야 라고 보냈더군요. 돈이겠죠, 돈. 그전에는 돈 잘 벌던 아들이 지 부모님까지 전부 책임졌던 걸 이제는 책임을 못 지니까 버리고 그걸 책임져 줄 다른 남자가 생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요. 지 살 길 찾아가는 건 막지 않겠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은 관계에서 당당하게 바람이 났다고 밝히고 심지어 지환인 당신이 키워. 지환이도 본인을 원치 않는 엄마 아래서 자라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난 30대에 벌써 애한테 발목 잡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군요. 지 살 길 찾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 자식을 버린 게 어찌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찾아서 잡아오라고 했죠. 갈 때 가더라도 정식으로 소송을 걸어서 돈 없어진 남편이나 걸리적거리는 자식 버리고 간 책임을 지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때 한 말이 며느리의 문자보다 저를 더 어지럽게 했네요. 떠난 사람 뭐하러 잡아요?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되돌아온다고 해도 이 여자가 나나 지환이 버리고 바람 피우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저도 이런 여자랑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랑 진흙밭에서 뒹굴면 분명 우리 지환이한테도 그 진흙이 튈 테니까요.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려던 그때 남편은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맞은 아들도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멍한 얼굴로 뺨을 부여잡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더러운 걸 보기 싫고 용기 없는 거 네 자식 위한다고 변명하지 말어. 너 지금 뭘 해서라도 네 자식한테 최선인 선택을 할 때야. 남편 자식 버리고 간 여자라서 같이 살 생각 없으면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 위자료 받아내서 너랑 지환이 앞으로 쓸 생활비나 지환이 미래를 위해 마련을 해놔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진흙밭? 이놈아, 너 지금 진흙밭이 아니라 똥밭에서 굴러도 네 자식을 위해 뭐 하나 건지려면 온몸으로 굴러야 할 판이야. 넌 자존심도 없냐? 분하지도 않아. 남편이 역정을 내자 그제야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사실 문자를 받고 며느리와 그 상간남을 찾아갔었다고요. 며느리의 친구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며느리가 집을 나가 상간남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과 집 주소를 알아낸 아들은 바로 찾아갔었는데 아내를 뺏어간 그 상간남을 흠씬 두들겨 패주지도 속에 있는 온갖 쌍욕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빌고만 왔답니다. 그 상간남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제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놔달라는 말을 하고 며느리에게는 돌아와 달라고 지환이가 당신을 찾는다고 했지만 그때 며느리는 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혹대로 왔다가 붙이러 가는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 보니까 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나 망한 집구석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아등바등 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 때 집에서 애만 키우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보이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아들은 그 수치스러운 꼴을 당하고 더 이상 며느리와 이혼 문제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애미로서 사람으로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달면 삼키고 쓰니 바로 내뱉어버리는 며느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와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어서 딸이 돈을 보태주고 제가 제 동생에게 돈을 빌려서 소송을 시작했죠. 그 당시 저희 상황에서는 너무나 큰 지출이고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부담이었지만 좋은 때만 가족이고 상황이 악화되자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던 며느리를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바로 그러시라 순순히 보내줄 순 없더라고요.
아들의 말처럼 기나긴 진흙탕 싸움이긴 했지만 그래도 두 상간연놈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며느리에겐 아니 이제는 전 며느리가 된 그것에겐 매달 손자의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었네요.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아서 속이 후련하긴 했지만 이혼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상간난과 바로 재혼을 한 전 며느리의 소식이 들렸을 때는 속이 쓰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치워야 할 쓰레기를 빨리 처분했다는 생각으로 참았어요. 쓰레기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 가정 내에서 악취도 사라질 테니 말이죠. 하지만 정말 지독하디 지독한 악취는 충분히 환기를 해도 집안에 남아있는 거 아시죠? 이혼의 후유증은 아들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가 카드값까지 내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했는데 매일 나가던 일도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 당시 지인으로부터 세신사이를 소개받아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고요. 나이 제한도 딱히 없었고 따로 경력이나 기초기술을 따지지도 않는 일이기에 몇 가지 교육을 받고 기술만 익히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아들에게 자주 연락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저 사는 거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날 가는지도 모르고 있던 중에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환이가 많이 다쳤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일 안 나가시면 잠깐 와서 지환이 좀 봐주세요. 놀라서 바로 달려갔죠. 아직 5살밖에 안 된 손자가 다쳤다니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손자와 함께 있던 곳은 응급실이었고 손자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손자는 화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1도 화상이라고 다행히 치료만 잘 받으면 흉도 안 지고 빠른 시일 안에 낫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어린 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각한 표정의 아들에게 어떻게 다친 거냐고 물으니 아들은 다 본인 잘못이라고 본인이 한심한 아버지라서 난 사고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아들은 무기력증에 빠져 삶을 비관했고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해요. 손자가 배가 고프다고 해도 제대로 밥도 못 차려주고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그날도 손자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전기 커피포트에 물을 부어 끓이고 있는데 그 전날 숙취로 누워있던 아들이 잠깐 졸고 말았고 그 순간 손자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다고 하네요. 아빠가 일어나지 않자 혼자 컵라면에 물을 부을 생각이었던 손자가 그만 무거운 전기 커피포트를 쏟고 말았고 그대로 몸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고요. 아들은 치료 후 울다 지쳐 탈수가 와서 수액을 맞고 잠든 손자 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신 다쳐도 모자란데 한심하게 졸다가 내 아들 다치게 했다고 울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울면 지환이 몸에 난 상처가 낫기라도 하니? 울지 말어. 네가 왜 우니? 뭘 잘했다고 울어? 네 자식 아픈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도 늦었어 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아까 아침에 친구한테 일자리 소개가 들어와서 지금 당장 가서 면접 보려고요. 현장 청소업체인데 친구가 잘 말해서 채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요. 지금도 늦었으니까 하루빨리 더 정신 차려서 돈 벌어야죠. 우리 지환이랑 저랑 잘 살아야 하니까. 아들은 손자를 들쳐매고 병원에 가는 내내 엉엉 우는 손자의 울음소리가 마치 한심한 자신을 자책하는 말들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정신을 안 차려서 아빠가 제대로 살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질책하는 소리로 들려서 괴로웠다고 하네요. 저도 그랬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늘 어떤 순간에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날부로 사업 실패와 이혼의 그늘 속에 숨어있던 아들도 그 그늘 속에서 나와 일상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도 남편도 아들도 딸도
어떻게 해서든 주저앉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계속 세신사 일을 했고 남편은 건물 관리도 하고 예전에 함께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지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일을 했어요. 아들도 청소업체에서 꾸준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남편과 함께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된 게 믿기지 않지만 그나마 모든 걸 잃었던 남편에게는 가족과 그 전에 쌓아올린 평판이 남아 있었기에 예전 인연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 다시 작은 사무실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죠. 그 사무실에서 아들과 함께 하나하나 밟아왔던 길을 이전에 겪은 시행착오를 피해 차례대로 쌓아갔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무너졌다 다시 시작을 하는 시간들이 지옥과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때만큼 가족들 모두 바쁘게 살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하루가 겨우 12시간인 것처럼 빠르게 지나갔고 빠르게 달린 것처럼 숨이 차긴 했지만 그만큼 몸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마구 내뿜으며 살았었죠. 그렇게 5년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어오니 저희 가족은 잃었던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성공만큼 쌓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을 짓누르던 빚을 모두 갚고 다시 남편과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아주 값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해지긴 했지만 저는 세신사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이 고되고 온몸 구석구석이 기름칠 안 한 것처럼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해서 살맛이 난다는 기분을 알게 됐었거든요. 평생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일하는 기쁨은 나이 60 넘어서 처음 깨우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삶의 에너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목욕탕이라는 게 밖에서 무얼 하고 어디서 살고 무슨 삶을 살았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벌거벗은 상태로 들어와 벌거벗은 만큼 아주 솔직한 상태로 무엇이든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대체로 사는 걱정,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사람에 대해 토로하고 들어주고 오늘 목욕탕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건 아니건 하나둘 조언을 해주는 걸 보면 아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사업이 망하고 얼마 뒤 세신사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심적인 위안을 받은 것도 목욕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소소한 대화가 있기에 가능했던 거였고요. 일이 능숙해져서 한 명의 때를 벗겨주면서 내가 겪어온 일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때까지 벗겨주는 그런 세신사가 되어 있는데 어찌 이 일을 살기 편해졌다고 바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목욕탕에서 배운 대로 당장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아니게 될 거라는 생각대로 사니까 정말 나를 누르고 있던 걱정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남편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홀아버지로 손자를 부족함 없이 키워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아들이 일에 치여 부모 일에 치여 정작 본인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뤄둘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괜한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걱정이었네요. 아들은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상대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된 지는 그 당시 3년이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과 다르게 자식이 없었는데 저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군요. 이혼한 처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한쪽에 자식이 있는 건 크나큰 차이니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듣기로는 아들이 만나고 있는 상대와 손자는 이미 몇 번 만나기도 했고 아무래도 학생들과 밀접한 직업이라서 오히려 아들보다도 손자와 잘 통한다고 하더군요. 참 다행이죠. 내 자식 나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과 가깝게 지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풀리니 나머지 문제들도 점차 순차적으로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몇 년 동안
저희 가족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은 모두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를 해결해야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새신사로 일한 지 5년이 되어 가던 때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일하면서 만난 지인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신도시 새롭게 나온 아파트나 상가를 돌다가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욕탕을 했으면 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신도시라서 이제 막 가족 단위로 입주한 아파트가 많고 곳곳에 상가도 많이 생겼는데 그 주변에 아직 제대로 된 목욕탕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좀 낡고 작은 목욕탕이 몇 개 있긴 한데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딱 목욕만 하러 목욕탕에 가. 집에 목욕시설 갖춰진 화장실 없는 집이 얼마나 있다고. 그것도 신도시에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찜질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거기 안에 온 가족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식당이라든지 애들 놀이시설이라든지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 양반이 다시 돈을 좀 버니까 괜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투자만 할 테니 아무래도 목욕탕에서 오래 일한 저를 사장 자리에 앉히고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맡길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괜한 일을 벌리는 게 아닌가 했던 저는 남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럼 본인이 보고 온 자리만 한번 확인을 한다던 남편에게 이끌려 그 신도시에 나왔다던 상가 건물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는 많지만 아직 놀이시설이나 가족들이 갈 만한 문화시설, 그리고 특히 목욕탕이 없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어쩌면 정말 제대로 된 찜질방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늘 새신사로 남의 목욕탕에서 일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했기에 마침 찾아온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남편의 투자를 받아서 찜질방을 오픈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과는 위험을 감수하고 해도 됐을 정도로 성공적이었고요. 물론 처음부터 찜질방에 손님이 미어터지는 건 아니었지만 오픈하고 한 달간은 더 투자를 해서 파격적인 할인 행사도 하고 딸에게 부탁해서 SNS와 맘카페를 이용한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그런 인터넷을 통한 홍보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고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홍보를 하고 달마다 증정 행사나 가족 단위 손님을 상대로 할인 행사를 하니 매주 놀이동산 가듯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매 순간 늘어나는 손님들을 보는 건 늙음하게 성공을 거둔 제게 큰 행복이었어요. 일하는 새신사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면 제가 가서 그 빈자리를 메꾸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얼굴을 알아본 손님들이 아니, 왜 사장님이 여기 계세요? 하면서 놀라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기왕이면 사장님에게 받겠다며 줄을 서는 손님들도 늘어가기도 했어요. 초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매출이 안 나던 때에는 몇 달 하지도 못하고 문 닫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느새 감사히도 꾸준히 찾아주시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손님들 덕분에 어느새 찜질방을 오픈한 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요. 그 해에 아들이 재혼도 한 터라 아무래도 더 이상의 행복을 바란다면 욕심 부린다고 벌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의 매출도 안 바라고 그저 이 정도만 유지가 돼서 찜질방을 오래 운영하고만 싶었습니다. 근데 욕심을 버려서일까요? 무슨 이유인지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제게 행운임이 분명한 악연과의 조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새신사로 일하던 이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듣고 찜질방으로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주말이던 터라 손님이 많기도 했고 그 전날 3일을 쉬어서 저도 집에만 있기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두 손에 때밀이 장갑 끼고 오늘도 사장님이 나오셨냐고 사장님에게 받겠다는 손님들을 상대로
쉼없이 때를 벗겨내고 있었죠. 한 두어 시간 정도 일했을까요? 때를 다 민 손님에게 마무리로 비누칠을 해주고 물 뿌린 다음에 다음 손님을 봤는데 등 뒤에서 꽤 큰 목소리로 어머!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반사적으로 뒤를 돌았는데 거기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인물이 홀딱 벗고 머리에 헤어캡을 쓴 채로 서 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재혼을 한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과 손자를 버리고 바람이나 도망간 전 며느리였습니다. 참 운명이 희한하게 어떻게 원수 같은 며느리와 며느리는 홀딱 벗은 채로 그리고 전 절반 정도 벗은 채로 만나게 했을까요? 제가 그 얄궂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전 며느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하하고 크게 비웃는 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다 벗은 게 절반은 입고 있는 나를 비웃어요? 전 며느리가 그렇게 웃고 제 옆에 세신사가 있는 세신 테이블에 누워서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긴 했지만 제 앞에 세신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어서 그냥 갈 수도 없었고 또 제 찜질방에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었거든요. 일단 일에 집중을 하자 싶어서 타올에 비누 살짝 묻혀서 손님 때를 살살 벗겨내가고 있는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이런 꼴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래서 사람이 성공해야 돼. 언제 어디서 초라한 일 하다가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빈정거리는 전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가 때를 벗기고 있던 손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며느리의 일행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제게 들리도록 하는 소리에 전 며느리의 일행이 영문을 모르고 반문을 하니 전 며느리는 모른 척 계속 입을 놀리기 시작을 했어요. 아유, 내가 도망 안 가고 계속 있었어 봐. 남의 더러운 때나미니 시어머니 며느리 되는 거지. 그렇게 나한테 돈 벌어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더니 본인이 겨우 하는 일이 세신사? 참나. 티끌 모아 어차피 티끌인데 남의 때 모아서 돈 버니까 기분이 어떠시려나? 아, 그래도 마지막에 나한테 소송 걸어서 돈 탈탈 털어가서 다행이네. 그땐 그래도 가족이었던 사이에 끝까지 지저분하게 나와서 기분 더러웠는데 그냥 적선한 셈 치면 되니까 속이 편해지네. 벌거벗은 채로 신나게 떠드는 꼴을 보아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속을 벅벅 긁는 소리를 짓거려도 오히려 우습기만 했습니다. 남들은 영문 모를 이야기를 저 하나 들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떠드는 게 본인 꼴만 이상하게 만든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때나 밀란다 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 우스운 게 이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환이한테는 좀 미안하긴 하네. 할머니가 남의 때나 밀면서 돈 받는 거 창피할 텐데.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데리고 오는 건데. 아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사람이 이 정도로 추락할지는 몰라. 아우, 차가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잘 떠들던 전 며느리 이혼하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지 아버지와 한 사업이 잘 되기 전 한 푼이 아쉬웠던 순간에도 괜히 돈 달라고 연락했다가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없는 돈으로 치고 살아왔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지가 버리고 간 아들한테 미안해? 자식 생각해서 돈 한 푼 보낸 적이 없는 게?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그때 물 온도를 맞추기 위해 퍼놨던 차가운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어 누워서 입만 산 전 며느리 몸뚱어리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예상도 못한 냉수마찰을 하게 된 전 며느리는 세신 테이블에서 활어처럼 파드득거리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서 제게 다가오더군요. 아니, 아줌마 미쳤어? 당신,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로 보여? 어디서 성질 못 이기고 손님한테 찬물을 부어? 네가 손님이라고? 참나, 너 같은 건 입장료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낸다고 해도 손님으로 안 받아. 내가 오늘 프론트에 있었으면 넌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 하, 여기서 떼나미는 주제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 고작 때밀이 주제.
내가 당신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 말대로 평생 일 한 번 안 해보고 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그나마 이렇게 남의 때 벗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래, 네 말대로 다행이다. 다행이야. 오늘 그 입만 산 네 주둥이 타올로 빡빡 밀어서 벗겨버릴 수 있어서. 네가 감히 지환이가 불쌍하다고? 그런 인간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얘한테 양육비를 안 보냈냐? 그리고 이게 뽑아먹을 단물 없으니까 바람나서 남편이고 애고 버리고 도망간 게 뭐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제 와서 입을 놀려. 내가 왜 억울한 게 없어? 어머님, 아니 아줌마. 미안한데 경제적 무능도 이혼감이야. 당신 아들이 먼저 유책사유 만들었는데 왜 나만 이혼할 때 탈탈 털렸는데? 그리고 양육비까지 매달 50만 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바닥까지 찍었는데도 당신 가족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 그럼 아주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가 봐. 여기 책임자 오라고 해. 여기 주인 오라고 하라고. 내가 지 더러운 성질 못 참고 손님한테 찬물 뿌린 이 아줌마 직장까지 확 뺏어버릴 테니까. 이 찜질방 책임자 누구냐고. 저와 전 며느리가 벌인 소동으로 조용해졌던 목욕탕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앙칼진 전 며느리의 목소리에 그 옆에 있던 새신사 하나가 뻥진 얼굴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전 며느리가 아니 당사자 말고 책임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다른 새신사들도 일제히 저를 가리켰죠. 참으로 웃겨서 말이 다 안 나오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치채지 못한 전 며느리가 계속해서 책임자를 찾고 있는데 그때 소란을 듣고 찜질방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들어와서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손님들이 싸움이 났다고 하던데. 매점 직원이 분명히 저를 보고 사장님이라고 하니 표독스러웠던 전 며느리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더니 그 직원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더군요. 사장님? 하고요. 저는 냉수마찰을 당했을 때보다 더 온도가 떨어진 것 같은 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그렇게 절절하게 찾던 사장이다. 네가 말한 것 같이 남의 때 벗겨서 더럽게 모은 돈, 그 티끌 모으고 모아서 이 찜질방 오픈했다. 넌 가만 보니까 바람나서 가족 버리고 가고 나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나 보다. 아니 오히려 이를 아득바득하면서 나나 내 가족한테 원한만 쌓은 모양이야. 근데 어쩌나? 나도 그런데. 원래는 너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바쁘게 내 인생, 내 가족들이랑 살았는데 오늘 널 보니까 없던 원한이 아주 단번에 생긴다. 아까 지환이 네가 버리고 간 아들이 불쌍하다고 했지? 그래, 내가 그거 만회할 기회 줄게. 네가 10년 동안 안 보낸 양육비, 그거 매달 50만 원씩 밀린 거 10년치 꽉 채워서 6천만 원 소송으로 받아낼 테니까. 원래 나나 우리 가족한테 그 돈 아쉬울 거 없는데 네가 그렇게도 네 아들 딱하게 생각하니 어쩌겠니? 받아야지. 그러니 그 양육비 못 받고 10년 동안 산 네 아들 걱정 마라. 네가 그 돈만 싹 갚으면 네 아들 불쌍할 일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 말은 끝났는데 손님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랑 같은 탕에 들어가기 싫어할 손님들을 배려해서 이만 내 찜질방에서 나가주시죠.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얼마를 내든 내 찜질방에 입장도 못할 테니까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들어왔던 매점 직원을 시켜 어리 빠진 전 며느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에게 목욕탕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해줬죠. 아들도 저와 같이 10년이 지났어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랄해진 전 며느리의 만행에 치를 떨었고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전 며느리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했어요. 목욕탕에서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이라는 양육비 금액까지 알고 있던 게 저와의 대화에서 증명이 돼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보내지 않은 거였어요. 이래놓고 지 아들이 새신사 할머니를 둬서 불쌍하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처음에는 가압류 소송을 걸까 했지만 전 며느리에게는 재산이 따로 없으니 차라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기 전까지 신용불량 등재를 해버리자는 거예요. 과거 전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 책임지느라 끝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기에 아들과 저는 그 방법을 쓰기로 했죠. 소송 결과 법원에서 전 며느리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확정이 떨어졌고 6개월 뒤에도 전 며느리는 돈도 보내지 않고 별다른 연락도 없어서 주소 보정 등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을 시키는 소송을 진행시켰습니다. 대체 뭐라고 사는 건지 그렇게 해도 아무런 미동도 없더라고요. 신용이 보증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도 되는 별세계 사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사는 건지 모를 일이었죠.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록이 끝난 후에도 합의를 하자거나 하는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저번 달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글쎄 신용불량자가 됐음에도 강간무소식이었던 전 며느리더군요. 전 며느리는 흐느끼며 소송 당사자인 아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저를 아줌마가 아니라 다시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사실 이번에 다시 병원에 나가게 됐는데 보증보험 관련해서 신용불량자 상태면 취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니? 네가 법률사무소에 가거나 법무사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제가 지금 명령받은 원금도 갚지 못할 상태예요. 저 말은 안 했는데 이혼하고 만난 남자하고도 헤어져서 정말 어렵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조건 좋은 직장 찾았는데 어머님, 저도 돈을 벌어야 어머님이나 그 사람한테 보낼 양육비를 벌죠. 그러니까 제발 저 신용불량자 된 것만 풀어주시면 제가 매달 분할해서라도 빚진 양육비 다 갚을게요. 내가 10년 동안 꾸준히 약속 어긴 네 말을 어떻게 믿니?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고? 내가 보기엔 너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힘들어진 가족 버리고 갔으면 조용히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지. 아예 신이 나서 원망을 하고 모욕을 해?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불쌍한 내 손자 지환이가 힘들어한 것만 생각을 해도 쉽게 널 편하게 못 만들지. 10년 지나서 이제야 새끼 버린 벌 받는다고 생각해라. 그 벌 받다 보면 너도 언젠가 인간으로서 애미로서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도 전 며느리는 신용불량자 상태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들도 당장 전 며느리에게 밀린 양육비를 다 받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저 이번 기회로 강제라도 전 며느리가 가장 힘들 때 가족을 등지고 배신했다는 걸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늦게라도 일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족은 행복해진다는 말처럼 그저 본인의 이득만 얻기 위해 가족이 된 전 며느리로 인해 무너졌던 저희 가족은 가장 힘든 순간 어떻게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열심히 살아서 무너졌던 행복을 다시 쌓아올릴 수 있던 거라고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곳이 진정한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받는 것보다는 주는 행복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며 하루하루 보람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 늘 기쁜 일만 넘치시길 바랄게요.